1457년입니다. 세조 즉위 2년째였습니다.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강화도 행궁이었습니다. 세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섬뜩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의 울음이었습니다. 전하, 왜 그리 하셨습니까? 라는 목소리였습니다. 세조가 소스라치게 깨어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은 계속됐습니다. 세조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실제 사건입니다. 왕의 침전에서 들린 기묘한 여자의 울음이었습니다. 그 울음의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역사는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현덕왕후 권씨였습니다. 단종의 어머니였습니다.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왕비였습니다. 하지만 세조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죽은 왕비의 원혼이 실록에 기록된 전무후무한 사건이었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에서 이런 일은 단 2번뿐이었습니다. 단종과 현덕 왕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과연 세조를 괴롭힌 그 울음은 진짜 귀신이었을까요? 아니면 피로 얼룩진 권력 찬탈의 죄책감이 만든 그림자였을까요? 세조는 왜 밤마다 이 울음에 시달려야 했을까요? 현덕 왕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왜 세조는 이미 죽은 왕비를 그토록 두려워했을까요? 무덤까지 파헤치라고 명령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어볼 것입니다. 살아서는 버려졌지만 죽어서 왕을 무너뜨린 여인의 이야기를요. 권력의 그늘 속에서 사라졌다가 원혼이 되어 돌아온 왕비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려요. 감사한 마음으로 더 좋은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권씨는 조선 초기 최고의 명문가 출신이었습니다. 안동 권씨였습니다. 아버지는 권전이었습니다. 고려 말부터 이어진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권씨는 1435년경에 태어났습니다. 아름다웠다고 전해집니다. 단아한 성품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교양이 있었습니다. 세종은 권씨를 보고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아들 문종의 세자빈으로 간택했습니다. 1437년이었습니다. 권씨가 세자빈이 된 것입니다. 당시 문종은 세자였습니다. 권씨는 궁에 들어왔습니다. 세자와 금슬이 좋았다고 합니다. 서로 아꼈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다. 1441년입니다. 권씨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훗날 단종이 되는 아기였습니다. 궁궐이 기뻤습니다. 세종도 기뻐했습니다. 왕손이 태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권씨가 산후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출산 후 몸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권씨의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의원들이 급히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권씨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문종은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애타게 불렀습니다. 하지만 권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1441년 7월입니다. 권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5살이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였습니다. 아들을 낳은 지 불과 며칠 만이었습니다. 문종은 슬퍼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었습니다. 세종도 안타까워했습니다. 며느리를 잃은 것입니다. 권씨는 세자빈의 예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현덕이라는 시호를 받았습니다. 현덕빈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문종이 왕위에 오르자 권씨는 추존됐습니다. 현덕 왕후가 된 것입니다. 비록 살아서는 왕비가 되지 못했지만 죽어서 왕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권씨의 죽음에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산후병으로 죽은 것일까요? 일부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독살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권씨를 죽였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다만 소문만 돌았을 뿐입니다. 또 다른 설도 있었습니다. 폐비 음모론이었습니다. 권씨를 왕비 자리에서 끌어내리려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권 씨가 너무 일찍 죽었다는 것뿐입니다. 아들 단종은 어머니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어머니를 잃었으니까요. 평생 어머니 없이 자라야 했습니다. 외로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로운 왕자는 나중에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권 씨가 살아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단종의 운명이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권 씨의 죽음이 단종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만 확실합니다. 어머니가 없는 왕자는 약했습니다. 보호해줄 외척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1452년입니다. 문종이 승하했습니다. 단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12살이었습니다. 어린 왕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린 왕을 누가 보필할 것인가였습니다. 외척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단종에게는 외척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가 이미 죽었으니까요. 권씨 집안은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 권전이 있었습니다. 외삼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약했습니다. 현덕왕후가 살아있었다면 달랐을 것입니다. 왕비의 친정은 막강한 힘을 가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덕왕후는 이미 죽었습니다. 권씨 집안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없었습니다. 이 틈을 누가 노렸을까요?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단종의 숙부였습니다. 야심이 있었습니다. 왕위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수양대군은 계산했습니다. 어린 단종을 밀어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단종을 고립시켜야 했습니다. 둘째, 단종을 지지하는 세력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셋째, 단종의 정통성을 약화시켜야 했습니다. 수양대군의 눈에 위협이 보였습니다. 현덕왕후였습니다. 이미 죽었지만 여전히 위협이었습니다. 왜일까요? 현덕왕후는 단종의 정통성을 상징했습니다. 단종은 문종과 현덕왕후의 적자였습니다. 정통혈통이었습니다. 이것이 단종의 힘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이것을 무너뜨려야 했습니다. 현덕왕후의 존재를 지워야 했습니다. 기억에서도 지워야 했습니다. 그래야 단종의 정통성이 약해질 것입니다. 또한 권씨 집안도 문제였습니다. 비록 힘은 약했지만 여전히 단종을 지지했습니다. 현덕왕후의 친정이었으니까요. 수양대군은 이들도 견제해야 했습니다. 1453년입니다. 계유정난이 일어났습니다. 수양대군이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김종서를 죽였습니다. 황보인을 제거했습니다. 단종을 지키던 신하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수양대군은 섭정이 됐습니다. 실질적인 권력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왕은 아니었습니다. 단종이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수양대군은 더 나아가야 했습니다. 왕위를 빼앗아야 했습니다. 1455년입니다. 수양대군이 단종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세조가 된 것입니다. 단종은 상왕이 됐습니다. 왕위를 잃은 것입니다. 세조는 즉위 후 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덕왕후를 격하시킨 것입니다. 왕비가 아니라고 선언했습니다. 추존을 무효화했습니다. 현덕왕후에서 현덕빈으로 격하됐습니다. 이것으로도 모자랐습니다. 세조는 더 나아갔습니다.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충격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친다니요? 신하들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단호했습니다. 현덕왕후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고 싶었습니다.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덕왕후는 단종의 어머니였습니다. 단종의 정통성을 상징했습니다. 현덕왕후가 있는 한 단종의 정통성은 살아있었습니다. 세조에게는 위협이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워야 했습니다. 죽은 후에도 지워야 했던 것입니다. 세조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현덕왕후를 왕비의 자리에서 내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습니다. 몇몇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왕비를 어떻게 격하시킬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단호했습니다. 왕명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따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하들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세조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1455년입니다. 현덕왕후가 공식적으로 폐위됐습니다. 왕비의 칭호를 잃었습니다. 빈으로 격하됐습니다. 현덕빈이 된 것입니다. 묘호도 바뀌었습니다. 능도 격하됐습니다. 모든 예우가 축소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부족했습니다. 세조는 더 강력한 조치를 원했습니다. 무덤을 파헤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하들이 경악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무덤을 파헤친다니요? 조선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에도 어긋났습니다. 인륜에도 어긋났습니다. 몇몇 신하들이 간언했습니다. 전하, 이것은 너무 지나친 처사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의 무덤을 파헤치는 것은 천륜을 어기는 일입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조는 노했습니다. 과인의 명을 거역하려 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신하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웠으니까요. 결국 명령이 실행됐습니다. 현덕왕후의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관이 드러났습니다. 유골이 옮겨졌습니다. 격이 낮은 곳으로 이장됐습니다. 처참한 일이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까지 이런 일을 하다니요. 세조는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단순히 단종의 정통성을 약화시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어쩌면 세조는 두려웠는지도 모릅니다. 현덕왕후가 두려웠던 것입니다. 죽은 후에도 영향력이 남아있을까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우려 했을 것입니다. 무덤까지 파헤쳐서 흔적을 없애려 한 것입니다. 현덕왕후에 관한 기록도 지워졌습니다. 궁중에서 현덕왕후의 이름을 꺼내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제사도 중단됐습니다. 신주도 치워졌습니다. 마치 현덕왕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됐습니다. 역사에서 지워진 것입니다. 단종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능욕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왕위를 잃었으니까요. 힘이 없었으니까요. 단종의 가슴에는 깊은 슬픔이 새겨졌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복수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조는 만족했을까요? 현덕왕후를 완전히 지웠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곧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조를 괴롭히는 일들이요. 1457년입니다. 세조 즉위 3년째였습니다. 세조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습니다. 악몽을 꿨습니다. 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무언가에 시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신하들이 걱정했습니다. 전하, 어디 불편하신 곳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세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침묵했을 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강화도 행궁에서였습니다. 세조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갑자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의 울음이었습니다. 처량한 소리였습니다. 전하, 왜 그리 하셨습니까? 라는 목소리였습니다. 세조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계속됐습니다. 세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환상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누군가 있는 것일까요? 세조는 시종을 불렀습니다. 시종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전하,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세조가 물었습니다. 지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느냐라고요? 시종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세조는 당황했습니다. 자신만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시종이 물러갔습니다. 세조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그때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인의 울음이었습니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더 처량하게 들렸습니다.
세조는 귀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울음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세조는 누구의 울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현덕왕후였습니다. 무덤을 파헤친 그 왕비였습니다. 세조는 두려웠습니다. 죽은 자가 돌아온 것일까요? 복수하러 온 것일까요? 세조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랬습니다. 계속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밤마다 들렸습니다. 세조는 지쳐갔습니다. 신하들이 세조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습니다. 항상 피곤해 보였습니다. 한 신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전하, 최근 몸이 불편하신 것 같습니다라고요. 세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지만 신하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께서 밤마다 악몽에 시달린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여인의 울음소리를 듣는다는 소문이었습니다. 현덕왕후의 원혼이 나타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위험했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조선왕조실록에 이 사건이 기록된 것입니다. 실록은 보통 귀신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조 때만은 예외였습니다. 실록에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밤마다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라고요. 현덕왕후의 원혼이 나타난다고 했다라고요.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왜 실록에 이런 내용이 들어갔을까요? 그만큼 심각했다는 뜻입니다. 왕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신하들도 걱정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록에 기록한 것입니다. 1457년 6월입니다. 단종이 사사됐습니다. 영월로 유배됐던 단종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17살이었습니다. 너무 젊은 나이였습니다. 세조의 명령이었습니다. 단종 복위 운동이 일어나자 세조는 단종을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약을 내렸습니다. 단종은 어머니 없이 자랐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가 왕위를 빼앗겼습니다. 유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임을 당했습니다. 비극적인 삶이었습니다. 단종이 죽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조의 악몽이 더 심해진 것입니다. 전에는 가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밤 들렸습니다. 더 크게 들렸습니다.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세조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환영이 보였습니다. 현덕왕후였습니다. 단종도 보였습니다. 두 사람이 세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원망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세조는 소리쳤습니다. 물러가라라고요. 나를 괴롭히지 말라라고요. 하지만 환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세조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시종을 불렀습니다. 시종이 달려왔습니다. 전하, 무슨 일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세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지 않느냐라고요. 여인이 서 있지 않느냐라고요. 시종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세조만 보이는 환영이었습니다. 세조의 몸 상태도 악화됐습니다.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가려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의원들이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것은 저주라고요. 현덕왕후의 저주라고 말했습니다. 무덤을 파헤친 벌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종을 죽인 대가라고 속삭였습니다. 세조도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정말로 저주받은 것일까요? 세조는 승려들을 불렀습니다. 법회를 열라고 명령했습니다. 원혼을 달래라고 했습니다. 승려들이 모였습니다. 궁궐 곳곳에서 법회가 열렸습니다. 경을 읽었습니다.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세조의 악몽은 계속됐습니다. 피부병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육체적으로 약해졌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약해졌습니다. 예전의 강력한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자신감도 없어졌습니다. 항상 불안해했습니다. 신하들은 세조를 보며 걱정했습니다. 전하께서 예전 같지 않으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언가가 전하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감히 현덕왕후나 단종의 이름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금기였으니까요. 세조는 혼자 괴로워했습니다. 밤마다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전하, 왜 그리 하셨습니까? 라는 목소리를요. 내 아들을 왜 죽였습니까? 라는 울음을요. 세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귀를 막고 견딜 뿐이었습니다. 조정이 술렁이었습니다. 세조의 상태가 심상치 않았으니까요. 대신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전하의 병이 걱정됩니다라고 한 대신이 말했습니다. 단순한 피부병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다른 대신이 말했습니다. 마음의 병입니다라고 세 번째 대신이 말했습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하께서 무언가에 시달리고 계십니다라고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엇에 시달리는지 아십니까? 라고 다른 이가 물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두 알고 있었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현덕왕후였습니다. 단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을 꺼내는 것은 위험했습니다. 세조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이름들이었으니까요. 한 대신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전하께 더 많은 법회를 열 것을 권해야 합니다라고요. 다른 대신이 반대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법회를 열었습니다라고요. 소용이 없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세조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마음의 문제였으니까요. 대신들은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세조 앞에서 현덕왕후와 관련된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종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름조차 꺼내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록에서 그 이름들을 지웠습니다. 마치 그런 사람들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하지만 세조는 알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이 무엇을 생각하는지요. 무엇을 걱정하는지를요. 어느 날 세조가 신하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너희도 알고 있는 그 여인이라고요. 그 아이의 어미 말이다라고요. 신하들이 긴장했습니다. 세조가 직접 언급한 것입니다. 현덕왕후를요. 세조가 계속 말했습니다. 과인이 그 여인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신하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세조가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과인은 두렵지 않다라고요. 다만 마음이 편치 않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신하들은 세조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강하게 말했지만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정말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려 했지만 두려움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대신들은 세조를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덕왕후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실록에서도 최대한 줄였습니다. 궁중에서 현덕왕후의 흔적을 모두 지웠습니다. 제사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신주도 치웠습니다. 마치 현덕왕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에도 세조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됐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낮에도 환영을 받습니다. 피부병은 더 심해졌습니다. 몸이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신하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뜻이 아닐까라고요. 정권을 찬탈하고 조카를 죽인 대가가 아닐까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세조는 점점 고립됐습니다. 신하들도 멀리했습니다. 가족들도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세조는 혼자였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었지만 가장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그 울음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전하, 왜 그리 하셨습니까? 라는 울음을요. 1468년입니다. 세조가 위독해졌습니다. 병이 깊어졌습니다. 피부병은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으니까요. 세조는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움직이기 힘들었습니다. 말도 잘하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세조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왕이 됐습니다. 권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을까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현덕 왕후의 울음을 들어야 했습니다. 단종의 환영을 봐야 했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대가였습니다. 세조는 후회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세조가 편히 죽지 못했다는 것만 확실합니다. 1468년 9월입니다. 세조가 승하했습니다. 52살이었습니다. 조정이 상복을 입었습니다. 장례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세조의 아들 예종이 즉위했습니다. 하지만 예종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년 만에 승하했습니다. 그 다음은 성종이 즉위했습니다. 성종은 세조의 손자였습니다. 젊은 왕이었습니다. 현명했습니다. 성종은 즉위 후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현덕 왕후의 복권이었습니다. 성종은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현덕 왕후에 대해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신하들이 놀랐습니다. 오랫동안 금기시됐던 이름이었으니까요. 성종이 말했습니다. 현덕 왕후는 억울하게 폐위당했다라고요. 무덤까지 파헤쳐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명령했습니다. 신하들이 동의했습니다. 사실 많은 신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세조 때는 말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성종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현덕 왕후를 정식 왕비로 복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왕후의 칭호를 돌려주라고 했습니다. 무덤도 다시 정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제사도 재개하라고 했습니다. 조정이 움직였습니다. 현덕 왕후의 칭호가 복원됐습니다. 현덕빈에서 다시 현덕 왕후가 됐습니다. 무덤도 원래 격으로 복구됐습니다. 새로 단장했습니다. 제사도 다시 시작됐습니다. 신주도 다시 모셔졌습니다. 수십 년 동안 지워져 있던 이름이 부활하는 순간 이었습니다. 현덕 왕후는 드디어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억울함이 풀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안도했습니다. 잘못이 바로잡힌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조가 고통받은 것도 이 때문이라고 속삭였습니다. 현덕 왕후의 원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현덕 왕후의 혼백도 편히 쉴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단종도 복권됐습니다. 노상군으로 강등됐던 단종이 다시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수백 년 후의 일이었지만요. 어머니와 아들 모두 명예를 되찾은 것입니다. 비극적인 삶이었지만 결국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조선왕 조실록에 기록된 여인의 울음입니다. 악몽입니다. 원혼이라는 표현입니다. 조선 왕조 500년 역사에서 이런 기록은 매우 드뭅니다. 실록은 보통 귀신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록을 추구했으니까요. 하지만 세조 때만은 예외였습니다. 2번이나 기록됐습니다. 현덕 왕후의 원혼에 대해서요. 단종의 환영에 대해서도요. 왜 이런 기록이 남았을까요? 그만큼 심각했다는 뜻입니다. 세조가 정말로 고통받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원혼이었을까요? 현덕 왕후의 귀신이 정말로 나타난 것일까요? 아니면 세조의 죄책감이 만든 환영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귀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세조가 고통받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죄책감이었을 것입니다. 세조는 조카에게서 왕위를 빼앗았습니다. 조카를 죽였습니다. 조카의 어머니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조의 마음에 짐이 됐을 것입니다. 아무리 권력을 위해서라지만 인륜을 어긴 것입니다. 세조도 사람이었습니다. 양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밤마다 그 양심이 세조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현덕 왕후의 울음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단종의 환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세조가 들은 소리의 정체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죄책감이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이것을 원혼이라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혼은 세조 자신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지울 수 없는 죄책감이었습니다. 현덕왕후는 살아서 버려졌습니다. 25살에 죽었습니다. 왕비로 추존됐지만 곧 폐위당했습니다. 무덤까지 파헤쳐졌습니다.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죽어서 복수했습니다. 세조를 괴롭혔습니다. 밤마다 울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조가 편히 잠들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세조는 고통 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현덕왕후는 복권됐습니다.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살아서 버려진 여인이 죽어서 왕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권력은 세조에게 무엇을 주었을까요? 왕위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주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죄책감에 괴로워했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권력의 대가였습니다. 현덕왕후는 무엇을 얻었을까요? 살아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일찍 죽었습니다. 아들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무덤까지 파헤쳐졌습니다. 하지만 죽어서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세조를 괴롭혔습니다. 복권됐습니다.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역사에 길이 남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귀신 이야기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권력과 죄책감의 이야기로 봐야 할까요? 둘 다일 것입니다. 귀신이 존재하든 하지 않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조가 고통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권력을 얻었지만 평화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권력은 모든 것을 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더 큰 것을 빼앗아 갑니다. 양심을요? 평화를요? 행복을요? 현덕왕후와 세조의 이야기는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상으로 현덕왕후의 이야기를 마칩니다.